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본격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 무역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실제로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 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는 행정 작업이 의외로 복잡하고 방대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무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추가로 쌓이면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예상 대응 시나리오를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역 협상을 둘러싼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의회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일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이 상호 관세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제도라며 현재는 확실한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세부적인 실행 로드맵이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역 상대국의 국내법, 수출입 구조, 관세 협정 등 다양한 변수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나라와만 협의를 해도 쉽지가 않은데 이 트럼프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 대응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 도입의 최종 모습은 현재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올해 2월 초에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정책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아래 국내 일자리와 제조업을 지키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여러 국가와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경 무역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수출 기업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4월 이후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조사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미국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관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실무 부처가 처리해야 할 조사와 서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산업 정책과도 맞물려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 설정만이 아니라 해당 관세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행정 인프라와 이 통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우는 국가별 관세, 비관세 장벽은 물론 양자 간 교역 규모, 특정 산업 비중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토로합니다. 현재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거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만 하더라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주가와 주고받는 상품 품목이 다르고 또 이미 맺은 무역 협정의 내용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교역량이 작아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서 전면적인 상호 관세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상호 관세가 완벽히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에 적용하는 제도라기보다 맞춤형 관세 제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라도 기존 관세율이나 무역 협상의 여건에 따라 차등 부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과거에는 소액 물품 면제 제도를 폐지하려 했다가 이 물품 시스템, 물류 시스템 문제가 불거져서 이를 유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관세율을 높이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역 파트너국의 협조도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관세가 일괄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각종 조정 작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미국의 무역 정책이 강경해질수록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경우는 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라거나 이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조기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에 다시 나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반면 무역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진다라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대신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제시됩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흐름은 결국 증시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암호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무역 전쟁이 너무 격화되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 미국 부채 한도를 기존 36조 1천억 달러에서 40조 1천억 달러로 확대한 조치도 시장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늘어나면 이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지만 이번에는 투자 심리가 되레 위축된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으나 무역 분쟁 장기화와 맞물리면서 향후 인플레이션과 채무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된 상황입니다. 이 결국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 정책 전개 상황과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컨대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경우에 위험자산 시장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경기 하락 압박이 커질 때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재개한다라면 이는 다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연준이 강력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교차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안감 속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 등 정치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아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탄 바 있으나 최근 들어서 이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적 후속 호재가 이어지지 않고 무역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2월 중순 이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거나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되는 등 강력한 이슈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거시 환경 속에서 미국의 CNBC의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 이 마이클 세일러에게 독특한 제안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는 게 좋다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석유를 비축해 두는 이 미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 SPR 개념을 비트코인에 적용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짐 크레이머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제안은 한층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완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다만 그는 비트코인의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제도적 리스크를 역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마이클 셀러는 이미 이 비트코인을 금보다 우월한 자산으로 평가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때 금매도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결국 미국 경제에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대규모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여 회사의 자산 구성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전통적인 기업 재무 전략과는 상당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관심과 비판이 교차하고 있죠. 그러나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 자산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짐 크레이머의 이번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는 리플의 10억 XRP 잠금 해제 소식입니다. 이 리플은 오는 3월 1일에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풀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도입된 에스크로 시스템에 따라 리플은 매달 일정량의 XRP를 잠금 해제해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예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실제로 유통될지는 불확실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XRP 가격에 큰
불안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물론 리플이 과거부터 전량 매도하는 대신 필요한 운영 자금만큼만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로 되돌리는 방식을 유지해온 만큼 10억 개의 XRP 모두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이 실제 판매 비중은 20에서 40% 내외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 추가 매도 압력으로 인한 하락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XRP 가격은 지난달 잠금 해제 이후에 약 34%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더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번 잠금 해제 물량은 리플 26과 리플 27 에스크로 계정에서 풀릴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난 2월까지는 리플 24와 리플 25 계정에서 3억 개의 XRP가 판매가 됐고 이번에도 유사한 이 패턴이 이어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플은 대규모 잠금 해제 에스크로락 해제에서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의식해 투명한 공시와 정기 보고 형태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매도 규모나 시점은 기업 전략상 전부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던져지면 단기적인 쇼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XRP는 한때 3달러를 넘나들며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2달러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타 주요 코인과 달리 대형 거래소 상장 이슈나 메이저 기관 투자의 소식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XRP는 과거 리플랩스와의 소송 이슈 SEC와의 소송 이슈, 증권성 논란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곤 했는데 최근 시장 약세와 이 에스크로락 해제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더해서 리플이 매달 일정 금액을 판매해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잠금 해제 물량 중 상당 부분을 판매한다라면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죠. 다만 리플 측은 생태계 확장과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XRP 프로젝트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자분들은 결국 단기 충격과 장기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흥미롭게도 이런 우려와 별개로 리플은 최근 한국의 BDACS와 협력해서 리플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합하기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XRP, 리플 USD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탁 서비스를 마련한다라는 것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이 규제 준수와 보안인 만큼 리플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BDACS 측은 이 한국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에 발맞춰 기관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미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이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등 여러 실험적인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리플과 BDACS의 협력은 앞으로 한국 내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활용도가 높아지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XRP 레저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리플 커스터디 측은 2024년부터 203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 이상이 암호화폐 수탁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 자산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예측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대형 은행, 자산 운용사, 헤지 펀드 등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드는 추세인데 이 리플은 이러한 기관 투자자 수요에 맞춰서 자체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탁 솔루션을 제공해 XRP를 비롯한 자산의 사용처와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연준의 이 금리 정책, 짐 크레이머, 마이클 셀러가 제기한 비트코인 전략 비중 논의 그리고 XRP의 이 잠금 해제 에스크로락 소식과 BDACS 협력 등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예측 불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암호화폐도 다시 반등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각종 뉴스 흐름과 시장 지표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시장은 다시 회복하고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무조건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달 뒤, 두 달 뒤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